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더습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토요일, 지금 시간은 조금 늦춰졌지만 4시부터 방송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뵙네요. 어, 네, 오늘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울하고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우울증인가요? 조울증인가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제 방송 이후에 두 번째 주제를 뭘로 잡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뵙게 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분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거기에 동반돼서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의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첫 방송이어서 아나운서 분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많이 주시면 오늘은 적극적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영상 밑에 그 댓글란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신있게 님도 들어오셨고, 키보드 매니아님, 김민님, 예,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차입니다. 요렇게 5가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5번째는 그냥 Q&A 시간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려고 하겠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무려 3가지 질환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수료를 했고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펠로우를 마치고 을지대병원에서 이제 임상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후에 포티파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요게 이제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경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삼역에 있는 서울 더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대표 원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요 스타트업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정규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에 여러 직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왜 많이 힘들어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번아웃이 오는지 제가 뭐 경험해 보기도 했고 옆에서 많이 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진료를 보는데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김민님께서 번아웃에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읽어볼게요. 왜 일을 오래 무리하게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번아웃도 질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번아웃은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 WHO에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질환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디스오더, 장애를 소개를 하면서 우울장애,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번아웃은 우울증처럼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번아웃은 질환은 아니지만 충분히 질환 또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또 계속 주시면 리스트업 해 두었다가 제가 최대한 많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드릴 때 다루었었던 증례예요. 실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례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편집을 했고, 요 사진도 이분은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네, 요 증례를 다시 좀 읽어보면서 우울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나는 과연 이게 무슨 병인지,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여기 화면 왼쪽에 약간 녹색 계열로 1, 2, 3, 4, 5 요거는 요 강의가 진행하는 순서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삽입을 했습니다. 32세 남자분이고요. 조용한 성격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평범하게, 비교적 평범하게 보냈고, 다만 부모님의 과보나 간섭이 좀 있었어요. 대입에 실패하면서 좌절감,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재수를 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새롭게 사람 만나는 것을 좀 어려워하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고 그럴 때 이제 부모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민함과 짜증이 커져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다른 학생들처럼 졸업 전에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피로감을 호소했고 스트레스와 자책감 그리고 잠을 못 자기 시작했고요. 어렵게 이제 입사를 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우울감도 커지고 허무감도 발생했어요. 불면이 계속 지속이 됐고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을 잘 못하니까 성과가 안 나왔고 그래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퇴사 후 집에서만 지냈어요. 사실 제일 마지막 줄에 작성한 것처럼 뭐 직장을 퇴사하기 전 그리고 퇴사한 이후에 병원에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이런 분이 만약에 찾아오시면 이분은 우울증일까요? 아니면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조울증일까요? 아니면 ADHD일까요? 한번 답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요 증례에 이 주어진 정보만 봤을 때는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ADHD인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다 가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해요. 이 시간에 이제 전달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나서는 대강 저거는 우울증인 것 같다. 또는 내 친구는 뭐 ADHD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우울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주요 질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먼저 그 우울 장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울증이죠.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 왼쪽에 작성해 놓은 요 내용이에요. 우울하지 않아도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 오른쪽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올려놨는데 진단 기준, 그 주요 우울증을 진단할 때 키워드들이에요. 진단 기준상으로 봐도 기분 저하나 우울하지 않다, 우울하다라는 내용이 없어도 물론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는 있지만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우울하지는 않는데 좀 불안해요. 우울하지는 않는데 흥미가 없어요. 저는 전혀 우울하지 않고 집중력만 조금 떨어져요. 라고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하면 뭐 척도 검사라든지 면담을 좀 더 정밀하게 해보면 생각보다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우울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우울한데 우울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우울함을 참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우울감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마치 그 사람의 디폴트인 것처럼 당연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정도에 비하면 우울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우울하진 않아도 좀 힘이 들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울증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요 옆에 제가 우울증을 진단할 때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쭉 적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정신운동성 그리고 집중력 감소라는 키워드에 제가 이제 좀 진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또는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뭐 밑에 있는 집중력 감소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요 정신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능력을 요로 정신운동성이라고 하는데 우울장애, 우울증에서는 정신운동성 지연,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고의 지연, 늦어지는 게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겉에서 봤을 때는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에서도 역시 우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집중력 감소도 역시 동반될 수 있어요. 네.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보고 갈게요. 네. 우선은 혹시나 제가 요 질문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넘어갔으면은 제가 꼭 답을 나중에라도 드릴 테니까 그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더블이 영어님이 길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난치성 전두엽 뇌전증 장애가 있는데요. 신경과 선생님이 스타브론정을 빼라고 하시던데 스타냅틴이 성분이 같던데 처방받았는데 빼야 할까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몰래 빼고 먹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뇌전증 수술해요. 뇌절제해요. 누구 의견을 따를지 너무 고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고요. 과거력이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시도 11번이 있습니다. 네. 우선 더블이 영어님께서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주신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그 뇌전증 수술, 뇌절제까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뇌전증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그 신경과 선생님의 지침을 따르는 게 더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기본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 뇌전증으로 수술을 하실 정도면 그것에 대한 치료가 좀 더 우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몰래 빼먹고 드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진료를 보실 때 꼭 말씀을 하시면 이 뇌전증 요런 발작에 도움될 수 있는 약물 위주로 변경을 하거나 조절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빼먹고 몰래 드시지 말고 이제 내원하셔서 꼭 상황을 말씀하시고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고 또 강의를 이어갈게요. 네, 키보드 매니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키보드 매니아님이시고 저도 사실 기계식 키보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그냥 편한 무선 키보드 쓰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제 친구가 엄청난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회오나 게임을 해도 절대 밖에도 잘 안 나오고 일도 안 해요. 30대 중반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기력증 극복하려면 햇빛도 쬐고 밖에서 바람도 쐬라고 하는데 무기력해서 밖에 안 나가고 싶어지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남의 일이지만 너무 안쓰러워요. 네. 음, 네,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은 요 다음 강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록으로 다시 좀 넘어갈게요. 요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진을 2장 준비를 했어요. 똑같은 사진인데 왼쪽 사진은 조금 어둡죠. 밝기도 좀 어둡게 했고요. 선명도, 그 채도도 조금 낮췄고 오른쪽 사진은 조금 더 밝게 했어요. 똑같은 사진인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또는 우울한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사진을 왼쪽처럼 보게 되고요. 보통의 사람들 또는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오른쪽 사진처럼 봐요. 왼쪽 사진을 보면 어둑어둑하고 새까맣고 흐리고 까맣고 꽃도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은 뭔가 좀 초록초록빛도 좀 나고 가운데 노란색 예쁜 꽃도 있잖아요. 그 우울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보고 싶어서 왼쪽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똑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슬프게 느껴지고 더 우울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 슬퍼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해요. 왜 우울해? 우울해하지 마. 우리
같이 기운을 내서 이겨내 보자. 왜 그렇게 무기력해 해? 그러지 마. 우리 나가서 같이 이것저것 해 보자." 근데 당사자는 물론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기력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무기력해서 못 나가는 거라서, 그 키보드 매니아 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시는 거는 당연히 너무 좋은데, 당사자가 너무 힘들어하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인제 보통 인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수준에서 다르면 그 정도 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친구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시면 그런 그 무기력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 도움 주시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 뭐 병원이나 이라든지 다른 도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슬라이드처럼 우울한 사람이 보는 것과 보통 사람이 보는 것은 좀 다르니깐 보호자분들 내지는 친구, 동료분들께서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인제 기분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왼쪽에 이 위아래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것은요, 기분의 높고 낮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이 업 된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분이 가라앉은, 우울해진 거고, 요 양옆으로 쭉 뻗은 요 선은 시간, 나이를 의미를 해요. 요 왼쪽은 한 대강 10 대, 20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오른쪽은 한 70-80대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어 요렇게 요 파란색 선을 제가 하나 그렸어요. 이거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어 이 보통 사람들의 기분을 쭉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떨 때는 요렇게 좀 기분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기분이 내려가기도 하고, 기분이 내려갔는데 평소보다 쪼끔 더 많이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다 기분의 변화를 겪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충분한 기분의 변화, 이 폭, 요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요 정도는 그냥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기분 변화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10 대, 20대 때 뭐 성적이 좋았다, 뭐 상을 받았다, 아니면 친구와 아주 재밌는 것을 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요. 20대 들어가서 뭐 대입에 한번 실패를 했다, 좀 우울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이제는 가족이 좀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다, 그러면 많이 이렇게 우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저는 오늘 사실 기분이 쪼끔 좋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강의 시간을 착각을 해서 3 시인 줄 알고 있었는데 4 시여서 시간을 1 시간 좀 늦췄어요. 하지만 그게 아주 심한 우울까지의 기분이 처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게 인제 보통 사람들의 인제 기분 변화인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여 드릴게요. 주황색으로 그렸습니다. 아까 그 보통 그래프처럼 기분이 요 보통 수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깊숙이 내려갔어요. 마치 산골짜기처럼 깊숙이 내려갔고 또 좋아졌어요. 잘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깊숙이 떨어졌어요. 아까보다 더 깊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요런 기분이 정상 범주를 넘어갈 정도로 우울해질 때, 이런 분들을 인제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하는데, 요렇게 한번 내려가는 요 폭이 생길 때 우울삽화라고 해요. 우울삽화.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고 하거든요. 에피소드가 인제 삽화인데요. 한번 우울해질 때를 우울삽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은 우울삽화가 이렇게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초록색 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쪼끔 더 이른 시간에 이른 나이에 기분이 요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왔고 다시 회복이 됐었는데, 또 많이 내려왔고 회복이 됐다가 요번에는 들쭉날쭉하다가 갑자기 정상 범주 위까지 올라갔어요. 기분이 많이 고양된 거죠. 업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이분은 무슨 질환일까요? 이분은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요 앞에 있는 아래로 내려간 요 골짜기들을 마찬가지로 우울사파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결국에는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산꼭대기처럼, 맞아요. 김민 님께서 지금 "그 뭐지 바이폴라던가 그거 같아요."
맞아요. 바이폴라, 영어로 바이폴라 디스오더, 한글로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울증이 요 초록색 선이에요. 근데 요 조울증은 요렇게 기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우울증이랑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비슷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진단을 할 때는 올라간 조증의 사파 또는 정조증 사파가 있으면 양극성 장애 진단이 가능해요. 그 전에는 조증 사파가 없으면 진단이 불가능해요. 그럼 그때는 뭐냐? 보통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 우울증인 줄 알고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증, 그러니까 조울증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때는 그냥 우울증이 아니고 양극성 우울증이었구나. 우리가 그때는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다시 요 화면으로 돌아와서 양극성 장애, 조울증의 진단 기준 키워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글씨체로 사고나 생각의 비약, 주의 산만, 정신운동 초조라는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증상들을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즉,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에서도 충분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이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하연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원장님, 저는 일하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일을 하면서 머리에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놓치는 게 많아서 실수가 자주 생깁니다. 일이 좀 적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일이 조금만 많아지면 신경을 써보려고 해도 여지없이 실수를 해서 이게 성인 ADHD인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홍하연 님이 지금 주신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몇 가지 일, 뭐, 한두 가지 일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이 좀 많아진다. 그러니까 흔히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멀티태스킹을 해야 할 일이 생길 때는 실수가 많다. 이 실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 고민이 당연히 되실 거예요. 또 이제 추가 이제 코멘트로 그냥 제가 일머리가 없는 걸까요? 유유라고 주셨는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성인 ADHD인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지에 대한 답을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 강의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DHD인지 아닌지 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응애요, 응애요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질문: 80kg ADHD 약 70ml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각해서 혼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ADHD 약을 이미 복용하고 계신 걸로 봐서 ADHD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각을 한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지 못한다, 일을 다 끝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ADHD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또는 행동 변화기는 합니다. 근데 모두 다 ADHD로 설명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ADHD 약도 아마 그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것 같고 70mg이면 꽤 고용량인데 여기서 더 증량하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다른 양을 병합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도 지각해서 혼난다. 네, 그러면 요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말고 좀 비약물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을 무조건 올린다고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각하는 게 진짜 ADHD 관련된 증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데도 그냥 끝까지 약을 증량을 하면 물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각해서 혼나는 것에 대한 다른 계획,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과 충분히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진료실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그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생활 습관 교정 계획 같은 거를 좀 같이 세워드리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좀 체크를 해가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응애호님이 지금 처방을 하고 계신 병원에 가셔서 같은 고민을 말씀을 해보시고, 비약물적인 방법, 좋은 효과적인 팁이 없는지를 충분히 상의를 해보면 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혼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아마 홍선황님? 네, 전 조울증이 있는데 여전히 가끔 감정 변동이 심하고 불안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누가 감시한다고 느낍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헛소리도 나옵니다. 네, 일단은 치료를 받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흔히들 조울증이라는 단어를 그냥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많이 쓰거든요. 나 요즘에 감정 변동이 너무 심해. 조울증이야. 라고 하는데, 감정 변동이 심하다고 우선 다 조울증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울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시고 치료받으셨던 적이 있으면, 한번 조울증으로 진단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치료를 한다고 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주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증상이 조금 심해질 때 나타나는 게 말씀하신 누가 감시한다고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헛소리도 마찬가지고요. 헛소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증상이 동반될 때는 기분의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고, 감정 변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럴 때는 치료를 받고 계신 병원에 꼭 찾아가셔서 치료 약물을 조절을 하시던가 아니면 약물을 다시 시작을 하던가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약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감시해야 되는 느낌이 강해지고 불안 상태, 감정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으면 당연히 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 두 개 정도만 더 보고 또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중1이고 만 14세 여자아이입니다. 잠을 잘 못 자서 방학이라 밤낮이 잘 바뀌고 학교에서 앉아있기 힘들다고 해요. 멜라토닌, 타트 체리, 가바 등 먹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만 14세 중학생이시고 밤낮이 방학이라서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학교에서 앉아있기 힘들다고 해요. 여기 써 있는 멜라토닌, 타트 체리, 가바 등. 네, 요 타트 체리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약인지 영양제인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잘 못 자서 그게 큰 문제라면 지금은 사실 아직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약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예, 타트 체리를 저희 이제 피디님께서 찾아주셔서 과일인가 봐요. 네, 수면에 도움되면 저거는 약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먹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 수면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잠을 잘 못 자요, 수면 주기가 잡히질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원인이 있어요. 순수하게 불면증이라기보다는 잠을 못 자거나 이제 수면 주기가 바뀔 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서 많이 좀 자거나 기운이 없어서 계속 누워 있거나 하면 당연히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또 뭐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잠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리면 자게 되고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면 주기를 먼저 좀 맞추는 노력을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거고, 그게 꽤 생각보다 효과적인데, 그렇게 시도를 할 때 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는 시간을 조절하지 말고요. 깨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자는 시간을 조절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깨는 시간은 조절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예를 들면 방학 때는 조금 늦잠 자도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10시에 깨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뭘 하다가 5시, 6시 해 뜰 때 잠이 들었다. 그래도 무조건 10시에 깨는 거예요. 그럼 너무 졸리고 힘든데요? 그래도 깨야 돼요. 그래야지 수면 주기를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약물이 아닌 경우에는 수면에 도움될 수 있는 뭐 음식은 섭취해도 되지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약을 지금 바로 쓸 생각보다는 수면을 저해하거나 수면 주기를 좀 흐트리는 원인을 좀 찾아서 교정, 내지는 수면 주기를 맞추는 수면 위생 교정 방법을 통해서 밤낮 주기를 맞추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받고 다시 강의로 가겠습니다. 네, 김민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경계성 지능하고 성인 ADHD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사실 경계성 지능이 아니고 아마 경계성 지능 저하일 거예요. 성인 ADHD는 당연히 너무 달라요. 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이제 성인 ADHD는 주의 집중력의 저하를 특징적으로 하는 그 주의 집중력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인지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성인 ADHD로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판단력, 뭐 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억력 등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분들은 이제 지능 저하 또는 경계성 지능 저하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요 질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리스트업을 해놓고 강의를 하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강의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양극성장애 조울증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까지의 결론은 조울증에서도 기분이 우울하고 집중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입니다. 근데 아까 그 기분 저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 제가 노란색 그 마우스 포인터를 가리킨 곳의 왼쪽에서는 초록색 기분을 가지신 분이나 주황색 기분을 가지신 분이나 똑같이 우울증만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 그것을 제가 요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어요. 그냥 일반 우울증을 단극성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라고 해서 단극성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양극성 장애 조울증인데 아직까지는 조증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이제 양극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어서 치료에 대한 반응 등 꽤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우울증은 조금 늦게 발병을 하는데 양극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일수록 발병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보통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한 2대1의 비율이라고는 하는데요. 양극성 장애, 양극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러프하게는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비슷하다. 비슷한 성비를 가진다라고 해요. 또 단극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항우울제에 잘 반응해요. 항우울제를 썼을 때 금방 회복되거나 금방 회복되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조합하고 하다 보면 잘 치료가 되는데 양극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늦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제 반응성이 안 좋아서 그때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리튬, 라모트리진 그리고 발프로익 액시드처럼 기분 조절제라는 약을 주된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또 일반 그 단극성 우울증, 보통 우울증에서는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데 양극성 우울증, 조울증에서는 조울증, 우울증의 가족력이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가족력만 봤을 때도 단극성 우울증보다는
양극성 우울증의 가족력이 훨씬 더 많아요.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통은 봐요.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사파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우울증에서는 적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양극성 우울증에서는 사파가 굉장히 많고 흔해요. 그리고 사파가 나타날 때도 보통의 우울증에서는 그냥 천천히, 알게 모르게 천천히 나빠지는 경과인데, 양극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요. 꽤 급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우울해요라고 하시더라도 진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료자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것저것 막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부터 나타났고, 언제 과거에 우울한 적이 있었는지, 기분이 고양됐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기 적어드린 것 말고도 가족력, 뭐 계절성, 아니면 여성분의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사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보통의 우울증인지, 양극성 장애인데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양극성 우울증인지 구분하는 이유는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구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질환. 우울할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세 번째 질환. ADHD입니다. 네. 아마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성인 ADHD가 한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 아닌 유행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보다 요즘에 ADHD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 진단 기준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진단을 할 때에 키워드를 제가 쭉 가지고 왔어요. inattentive 타입, 그러니까 부주의한 타입도 있고 보통 이제 조용한 성인 ADHD라고 하죠. 그게 이제 왼쪽에 키워드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과잉 행동, 행동적인 타입의 ADHD를 진단할 때 쓰는 키워드인데 물론 둘 다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믹스트 타입, 혼재된 타입이라고 해요. 여기 쭉 보시면 하나하나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좀 넓죠. 부주의한 실수. 없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 유지 어려움 이것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ADHD인지 집중력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ADHD는 요런 이 키워드를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오른쪽에 네모 박스 안에 써놓은 요 두 가지가 진단에 있어서 꽤 중요합니다. 12세 이전에 요 밑에 쭉 이렇게 적어 놓은 증상들이 몇 가지 증상들이 12세 이전에 분명히 있었어야지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두 가지 환경 이상에서 이런 진단 기준에 만족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는 너무 괜찮고 친구들 만나고 놀 때는 너무 괜찮아요. 근데 직장만 가면 여기 부주의한 타입에 나와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 그 사람이 ADHD일까요?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ADHD라면 어느 환경이든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와야겠죠. 물론 집에서 나 혼자 살아서 크게 집중을 요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덜 티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지낼 때도 부주의한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ADHD는. 네. 그리고 12세 이전 네,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ADHD는 이제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라고 해서 신경 발달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발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서 성인이 되면 대부분 좋아지거나 많이 완화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한 분들은 증상이 좀 남아 있거나 적절한 치료나 케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사실 집중력이라는 게 어, 계속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좀 훈련이 되잖아요. 근데 ADHD인 분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타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또는 이제 더 그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증상이 있어야지만 ADHD로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 ADHD예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가 불편해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울해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아니고요. 저 ADHD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경우가 꽤 많고요. 그 아닌 것을 가릴 때 요 초록색 박스 그리고 다른 이제 우울이나 뭐 불안 또는 조울을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가면서 감별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고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주변에 기분이 좀 안 좋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집중력도 떨어져서 좀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이 강의나 이 슬라이드를 꼭 전달 드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세요. 인터넷에 성인 ADHD 치면 뭐 이 중에서 몇 개를 만족하면 뭐 성인 ADHD를 의심해야 합니다라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힘들 때 그거를 체크를 하면 진단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력, 기분이 안 좋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생각해야 될 게 ADHD. ADHD라면은 ADHD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있거나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가 아닌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조금 더 ADHD를 시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기분도 좀 처지고 막 충동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위축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ADHD보다는 좀 우울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네. 양극성 장애 마지막으로 양극성 장애는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친다.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 그 자신감 넘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 그리고 잠을 안 잔다. 불면이 아니고 잠을 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수면 욕구가 감소했다. 기분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 기본 장애의 가족력도 많고 특징적으로 지속적이지 않고 비지속적. 아까 사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파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ADHD보다는 양극성 장애를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요 증례로 넘어가면 이분은 그럼 우울증일까요? 조울증일까요? ADHD일까요? 네, 정답은 아까랑 똑같아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ADHD였으면 그것 때문에 막 집중을 잘 못하고 조용하고 무기력하고 공부 성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해져서 집중력 저하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후에 조증 사파가 생기는지 항우울제에 잘 반응을 하는지 집중력 저하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반복하는지 계속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감별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행히 5, 6분 정도 남기고 준비된 강의 슬라이드는 다 마쳤어요. 이제 Q&A 시간이고요. 지금부터는 올려주신 질문을 읽고 답을 드리고 지금부터도 또 계속 올려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두 번째 방송이어서 그런지 첫 번째보다는 질문 주신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혹시 여러 번 하면 다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만성피로 유유우우님께서 원장님 몸이 피곤해도 우울증이 올 수 있나요? 하루 이틀 피곤한 거 말고 항상 피곤하거든요. 항상 피곤하니까 일집만 반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고 네. 몸이 피곤해도 당연히 저는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정신 관련
뭐 기분 관련 장애도 사실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몸에서 오잖아요. 뇌 건강에서 오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뇌도 피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뇌가 지치니까 기분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고 좀 더 안 좋게 느끼거나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힘든 상황이 아닌데 몸이 피곤하지는 않아요. 신체적인 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 음. 항상 피곤하고 일지일지만 반복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의욕도 없다.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다. 삶에 대한 의욕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우울증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일이 힘들지 않고 뭐 안 좋은 일도 없고 과로를 하지 않는데도 몸이 피곤하다.'라고 하면 한 가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거는 몸을 피곤하게 할 만한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꼭 검사를 해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몸이 피곤하고 축축 처지고 마치 진짜 우울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다른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신체 검진을 내지는 검사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을 또 볼게요. SY 님께서 경조증 사파일 때는 과몰입해서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우울증 사파일 때는 일에 집중이 안 돼서 힘든데 조울증 있으신 분들 다 저랑 비슷한가요? 네. 조울증 있으신 분들 다 저랑 비슷한가요? 이건 조울증 있으신 저 채팅창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하신 건 아니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겠죠? 네. 당연히 SY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경조증 사파일 때는 좀 적당히 과몰입하면 좋은데요. 너무 심하게 과몰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사람 관계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요. 우울증 사파일 때는 집중도 좀 안 되고 성과도 좀 안 나서 힘들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심하지 않으면 적절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괜찮은데요. 자주 나타나거나 심하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반드시 이제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조울증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 비밀 정원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자궁 내막증 치료 때문에 비잔정을 먹어야 하는데 2달 먹고 있는 중인데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너무 심해요. 치료 때문에 내막증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정신과 우울증 약을 같이 처방받아서 먹어도 되나요? 네. 우선 답만 말씀드리면 어 당연히 저는 같이 처방받아서 복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다른 약이랑 상호작용이 많지 않은 약이 많아요. 그리고 쓴다고 해도 고용량으로 쓰지 않으면 다른 약의 그 약물 농도나 효과를 저해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약들이 있지만 그 치료를 받고 계신 산부인과 또는 만약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시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면 당연히 감안해서 처방을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아 있어서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받아볼까 합니다. 네, 그 하이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어요.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을 잠 안 올 때마다 먹는데 오래 먹어도 되나요? 네. 하이님이 제 기억에는 지난주에도 참여를 해주셨던 분 같아요. 오늘도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멜라토닌은 오래 먹어도 됩니다. 네. 근데 요게 사실 그 수면과 관련된 또는 그 이제 수면 주로 여행 갈 때 그 시차가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는데 멜라토닌이 특히 수면 유지에 꽤 효과가 좋은 약 그 성분이라서 많이들 복용하고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요 약은 복용을 했을 때 특징이 저는 경험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는 반면 한 부류는 효과가 크게 없다. 먹으나 안 먹으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효과가 좋아서 계속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럭저럭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계속 드시면 예전만 못하실 수는 있지만 오래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시간이 벌써 51 분이 돼서 미르슈아 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영상 끝나고 그 실시간 채팅에는 제가 답을 남길 수가 없어서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을 드릴게요. 미르슈아 님께서 "일하면서도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네요. 정신이 멍할 때도 있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될 때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서 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네. 네. 제가 제 경력을 말씀드릴 때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고 기운이 없을 때도 있었고 정신이 멍할 때도 있었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음 이렇다고 해서 꼭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내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왜 힘들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원인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 같고, 그거를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무기력하고 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다, 고민이 많아서 괴롭다라고 하면 그때는 꼭 약을 복용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가셔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좋은 해결책 또는 좋은 치료책을 제시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쉴 새 없이 한 52 분을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힘들거나 집중력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소개 많이 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